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안녕하세요. 순정 낭독의 유영진입니다. 저는 시 쓰는 사람이고요. 6개월 동안 고향 아름누리 도서관에서 순정 낭독이라는 제목의 낭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방송인데요. 무척 떨리네요. 저희 순정 낭독은 오로지 순정하게 문학만을 낭독하는 문학 중심 낭독회입니다. 그 첫 시간은 순도 높고 밀도 깊은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영주 시인의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여기 보시면 굉장히 난간에 굉장히 폼 잡고 서 있는 여성 시인이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진도 되게 멋있게 찍었죠. 근데 시집이 지금 3번째 시집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들고 계시는 저 핑크색 표지의 그 문지에서 나온 시집이 최근에 나온 시집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집이 108번째 선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집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이 민음사에서 나온 언니에게.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시집이 차가운 사탕들인데요. 제가 이 시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만약에 낭독회를 진행한다면 이영주 시인을 처음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시집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아마 이 시 낭독, 오늘 순정 낭독을 참여하러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오셨겠지만 이 낭독회는 오로지 책을 읽지 않으면 참석하실 수 없다고 굉장히 까다롭게 거의 단서를 붙여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히 착실하게 읽고 오신 그 표정들이에요. 굉장히 결연하게 나는 오늘 이 시를 꼭 낭독을 해야겠다 라고 막 얼굴에 딱 결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고요. 네. 제가 이 낭독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낭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시집이요. 3권이 나왔지만 1권 이상 읽어오기 해가지고 한 권만 읽고 한 권만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책이 없으면 옆 사람하고 같이 보셔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최근 시집 차가운 사탕들에 있는 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제가 교주가 된 것 같고 경전을 다 펼쳐든 신자들 같으신 느낌이 막 듭니다. 예, 낭독하겠습니다. 잠. 이영주. 문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 담요를 덮읍시다. 담요가 좋아요. 무수한 총격과 해일이 덮치고 간 후에도 담요를. 우리는 어둠으로 밀려난 갯대처럼 열심히 기고 있습니다. 가고 가도 서로의 옆구리. 새로운 폐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뼈를 찾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도 담요를 덮어요. 낯선 도시에 내릴 때에는 담요를 두르고 눈빛을 숨겨야 합니다. 이런 저녁에는 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긴 울음뼈 하나 세우고 갈지도 몰라.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진 개떼처럼 배를 뒤집습니다. 반군과 정부군은 알 수 없지만 안쪽으로부터 싸움은 시작되고 있어요. 배를 까 뒤집고 등으로 진창을 기어가는 우리 몸속에서부터 차갑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방공호에서 담요를 나눠 덮고 우리는 바닥 밑에서 손을 잡습니다. 자도 잠의 바깥.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담요를 둘러쓰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이 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 낭독회 이렇습니다. 박수까지도 강요하는 굉장히 제 맘대로 낭독했네요.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읽고 이 시인이 꼭 무슨 예언을 한 거 아닌가? 막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세월호에서 구출이 안 돼, 아이들이 아무도 못 돌아왔잖아요. 근데 아이의 실신이 이렇게 인양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차가운 이렇게 들것에 실려가는 아이한테 우리 아이 추우니까 담요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읽고서 또 그 장면을 또 보니까 또 한 번에 이렇게 기분이 언짢지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이 시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인은 도대체 뭔가 무슨 무당인가. 근데 또 좋은 일을 맞추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건 또 일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을 쓴 것뿐인데 우연히 그런 사고가 또 있고, 이영주 시인이 시집을 내고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집에 너무 죽음이 많이 나와서 가뜩이나 사회도 이렇게 불안하고 지금 막 뒤숭숭한데 이런 시집이 과연 읽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즐거움을 다 잃었잖아요. 우리가 그 일과 그 이후로 나누자면. 근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시를 읽으면서 드는 거는 위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 때 이 시를 읽으면 이런 감정이 있었지. 근데 그거를 발설하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 담고 있을 때하고 이걸 한번 입으로 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런 생각을 어딘가에 날려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닐까, 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는 시로 제가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제 소개는 잠깐 했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순정 낭독의 룰인데 꼭 시를 읽고 와야 하고 2번 다 참석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한번 얼굴을 더 마주치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낭독회라고는 했지만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예, 2번의 진행을 제 마음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 이 시집을 제가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서 내 느낌이 이렇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막 교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나 그런 발언 싫다, 그런 느낌 싫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말도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그냥 이름 정도 아니면 뭐 하고 있다 정도. 그리고 여기 몇 분 시 쓰시는 분들도 오셨고요, 평론하시는 분도 오셨고, 그렇지만 정체를 숨기고 싶다 그러면 말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풍성할 수 있으면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정도. 네. I am ground. 마이크를요 이렇게 양쪽에 놨는데 이쪽 분은 이 마이크를 쓰시면 다 줄이 갈 거예요. 네. 진짜 이렇게 마주 앉으니까 분위기 진짜 좋죠. 아마 이런
이런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 소개해 주는 일도 흔치 않을 거예요. 무슨 새로운 교회에 뭐 신입 환영회 뭐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앉아 계실 텐데, 일단은 이영주 시인의 시를 읽으려고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참여자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린 건 어떤 느낌으로 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 낭독회를 하게 된 취지도 그거였어요. 혼자서 집안에서 아니면 자기 책상에서 읽던 시를 전혀 모르는 낯선 독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을 때 벌어지는 사태가 어떨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시를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읽고 있을까. 근데 오늘 소개 이렇게 다 받은 걸로 봐서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지금 문학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분들, 문학하고 전혀 상관없고 비문학만 강하신 분, 그리고 그냥 단지 활자가 좋아서 오신 분, 멀리 부산에서 이영주 시인을 보고자 오신 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주 시인의 시는 오늘 처음 활자로 된 것으로도 처음 접하시는 분. 근데 이런 약간 특이한 조합들이 이제 같이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저는 전쟁은 없을 거란 생각을 해요. 너무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일들도 많고, 요새 뉴스나 신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김숙 선생님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두운데 왜 굳이 이런 죽음의 이미지나 이런 게 있는 시를 꼭 읽어야 되나, 그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시인들이 이런 시를 쓰는지, 그리고 아까 오셨던 선생님들 앉아 계신 그 일산에서 오셨다는 분, 저기 어머니들 손주가 30개월이라고. 그 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이영주 시를 이렇게 읽고 오셨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시를 또 아까 전에 그 다른 또 선생님은 여기 다 젊은 분들만 오는 건데 내가 잘못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비슷하게 앉아 계셨는데 또 약간 다른 발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나 세상인 것 같아요. 다양한 컨셉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상황과 이렇게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그냥 시 읽겠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순정 낭독이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 낭독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 알고 오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다 알고 다 오셨겠죠? 다 낭독을 하셔야 글씨주문이세요? 저희 순정 낭독은 낭독을 하는 낭독회예요. 그래서 순정 낭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노트북이 그냥 폼으로 제가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 글씨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한 마이크고요. 얘가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마이크예요. 네. 소리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낭독하시는 순서가 되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깨끗한 낭독을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경험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낭독하실 때는 여기로 나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건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걸 여기 오신 건 다 허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이게 싫으면 다음부터 이제 안 온다. 그럼 새로운 분들이 또 몰려오거든요. 그럼 또 그때 또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마 순정 낭독에 꼬여서 왔는데, 이게 무슨 순정이란 말이 원래 그래요. 굉장히 폭력적이죠. 네. 뭐 하나를 배제해야 순수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배제하는 건 오늘은 제 맘대로 하겠다. 낭독을 하기 싫어하지만 끌려 나와서 여기서 해보겠다. 그런 거를 허락했다고 저는 알고 계속 제 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자기소개들을 하셨고, 이름은 뭐 얘기했지만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도 참 이 낭독의 진행자고 사회자랑 이름은 다 적어놨어요.
반장처럼 딱 보고 누가 제일 떠드나 막 이런 거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책을 다 읽고 오셨다 그러고 아까 한 선생님만 유영진 시인의 땡땡땡 이거여서 유영진 시인의 시를 읽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영진 시인의 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선생님만의 낭독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왜 이 시를 읽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와 함께 낭독할 시를 지금 다 준비하셨나요? 집에서부터 준비 안 하고 오신 금시초문이시라고 한 표정은 딱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 빼고는 다 집에서부터 페이지 접어 오신 거 다 보여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순서대로 안지은 학생부터 여기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막상 갑자기 숨이 멎을 듯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죠?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첫 시간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현주 씨는 오는 거를 말 안 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저를 깜짝 놀라시길 바라죠. 일부러 늦게 오라고 했는데 끼어들어서 일단 이현주 씨는 왔다는 걸 알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지은 씨의 간증 시간이에요. 네. 되게 잘 왔네요, 딱 맞죠. 간증 시간을 딱 맞춰서 첫 번째 간증 순서예요. 안지은 학생의 간증 있겠습니다. 자, 어떤 시를 준비하셨고 왜 좋아하셨는지 얘기는. 네, 저는 이 108번째 사내랑 그냥 사투리 쓸게요. 서울만 쓰니까 좀 못 쓰겠다. 전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제가 108번째 사내랑 저 언니에게랑 차가운 사탕들을 다 읽었는데 저는 아까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거 세 권 다 들고 가야 되나요? 물었는데 차가운 사탕들을 들고 오라고 해서 이것만 들고 왔는데 여기 다른 시집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차가운 사탕들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시인 선생님 말씀을 해주셔야 저 포즈를 취하는데 종유석이라는 네, 이 차가운 사탕들의 시집을 여는 가장 첫 시인 종유석을 낭독하고 싶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또 처음 시작을 끊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 시를 낭독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제 개인 이 시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뒤에 나오면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남겨진 사람은 남겨진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이 두 말이 저는 되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되게 붙잡고 싶은 거에 많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그럼 일단 낭독을 들어볼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 절대 연기가 아니고요.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간증의 시간에 딱 맞는 시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연극부 부장이긴 했지만 절대로 연기는 아니고요. 제가 종유석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종유석. 동굴 안에 주저앉아 물처럼 번져가고 있다. 돌이 자라난다. 마음이 추락하는 동안 공기를 닦고 있는 검은 손. 아무리 문질러도 이곳은 밝아지지 않는다. 밤의 한가운데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흰 돌. 아무리 닦아도 너의 눈 속이 보이질 않아. 나는 일생을 그저 닦아낸다는 것.
남겨진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돌처럼 자라고 있다. 네. 네. 너무 마스카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남겨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뭐 맥락을 떠나서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다 몰라도 그 문장 하나로 안지은 학생이 받았던 걸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순정 낭독에 맞는 순수한 눈물을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그러면 그 다음 김선희 씨, 이렇게 정신없지 않죠? 굉장히 차분한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좀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돌릴까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여기 딱 와서 앉으니까. 느낌이 되게 그죠? 새로운. 이 느낌을 또 알아야 되니까 네. 불러드릴 거예요. 계속 기대하고 계세요. 네. 저는 셀프 빨래방이라는 시를 읽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들이 이 시집에서 되게 많은데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이 시를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빨래라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그리고 사실 이 시 읽을 때 제가 관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할 때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장들이 저를 많이 위로했던 것 같아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셀프 빨래방. 빨래를 걷고 개고 창문을 닫는 너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른 행성으로 건너가다가 미끄러진 꿈. 새벽에는 미열에 시달리고 답답하고 외롭다는 너의 중얼거림이 멍청해서 세탁기를 돌립니다. 금속성의 소리는 왜 이렇게 매혹적일까요? 새냄새 나는 새벽, 홀로 잠든 그림자를 만져봅니다. 흠뻑 젖어 있습니다. 가짜 털은 너무 춥지? 짐승을 잘 찢어야만 따뜻해진다니. 우리 사이가 너무 내밀하면 죽음과 가까워져. 이 새벽을 얼마나 더 침묵에 담가야 그 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빛의 파편이 흩어진 꿈, 미끄러질 때마다 야행지능처럼 이가 자랍니다. 멍청하게 외로울 때면 킁킁대는 그림자. 어느 과학자는 죽음이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낯선 행성에서 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납작해져 있었다는 걸. 이렇게 내가 버린 시간과 공간 안에서 꿀같은 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너는 슬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림자는 슬픈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빨래를 돌립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털을 말립니다. 다음 분은 부산에서 오신 분이에요. 장재은 씨. 저도 낭독을 직접 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고르지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골라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고르는 걸 못했다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다 좋아서 외워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외워서. 근데 네. 저는 네. 장재현 씨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 트위터를 네. 해서. 저희 트위터 팔로우 네, 마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부산에서부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동이고요. 예. 다음 주까지 있어야 돼서. 예, 다음 주까지. 네. 저는 장재현 씨한테 이 시를 네. 이거 아시죠? 앵무새가 온다. 왠지 이 시를 낭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거든요. 네. 떨지 마시고. 네. 네. 이거 대고 하면 되죠? 네. 저도 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앵무새가 온다. 이영주. 비가 새는 상자 안에 앉아 말을 합니다. 흠뻑 젖는 밤이면
냄새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작은 아버지는 빠져나가는 살을 만지면서 미래에는 물이 되지 않겠다고 웅얼거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음을 공부해 둘 걸 그랬어요. 독한 냄새에 취해. 불을 닦습니다. 오랜 시간 나의 말만 들으면서 귀가 망가진 나는 조금씩 깃털을 뽑아요. 상자 안에서 또박또박 말을 하고 싶은데 물의 얼굴을 만지는 불가능한 기분. 그런 밤은 창문이 흘러내리는 얇은 단면, 풍경의 안과 밖이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나에게는 내가 있어 꼬리를 고추 세우며 단 한 명의 청취자가 입김을 불어넣네요. 저는 혼자 있습니다. 화요일은 월요일에 사람들이 목소리만 남기고 떠난 자리. 남은 깃털을 뽑으며 1인 방송을 시작합니다. 빗물에 둥둥 떠가는 의자에 앉아 냄새를 맡습니다. 아무도 주워 담지 않는 글자들이 상자 밖으로 떠내려 갑니다. 말 시킬까봐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되니까 그때 또 멘트를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예, 최재림 씨요. 낭독을 즐겨 하신다고. 이분은 혼자서 낭독을 녹음하시고 들어보신다고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읽을 시가 봉중에서 사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신보선 시인이 소리연대라고 철탑에서 농성하시는 분들께 이제 소설이나 이제 시들을 이제 낭독해서 그분들께 이제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제가 김소연 시인의 평택이라는 시를 읽어서 그냥 했는데 신보선 시인이 이렇게 올리시고 이제 그때 최병승 울산에서 이제 철탑에 올라가 계시던 최병승 씨가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낭독의 피드백을 받아 감동 감화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역시.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면서도 가장 눈에 들어왔고 또 지금이 아픈 시대다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 44페이지 경전 44페이지랍니다. 네, 확실히 여기 앉으니까 떨리네요. 그죠? 네. 44페이지 같이. 공중에서 사는 사람.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깊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지붕이 없는 골조물 위에서 비가 오면 구름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살냄새, 땀냄새, 피냄새. 가족들은 밑에서 희미하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덩어리를 핥고 싶어서 우리는 침을 흘립니다. 이 약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공중을 떠도는 망령을 향하여 조금씩 옮겨갑니다. 냄새들이 뼈처럼 단단해집니다. 상실감에 집중하면서 실패를 가장 실감나게 느끼면서 비가 올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이란 지붕도 벽도 있어야 할 텐데요. 오로지 서로의 안쪽만 들여다보며 처음 느끼는 감촉에 살이 떨립니다. 어쩌면 지구란 얇은 판자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구멍 뚫린 곳. 우리는 타오르지 않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너진 골조물에 벽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 서서히 올라오는 저녁이 노래 바깥으로 흘러갑니다.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우리는 냄새처럼 이 공중에서 화석이 될까요? 집이란 그런 것이지요. 벽이 있고 사라지기 전에 냄새의 이름도 알 수 있는.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이마를 문지르고 머리뼈를 기대고 몸에서 몸으로 악취가 흘러가기를. 우리는 남겨두고 노래가 내려가 떨고 있는 두 손을 핥아주기를. 맞습니다. 네, 역시 낭송을 즐기신다는 이야기가 예사롭지가 않았네요. 이 공중에서 사는 사람 이 시는요. 이 시 발표할 때 그 느낌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용주 씨가 이 시를 발표할 때 그때 철탑 농성 중이신 분이 단식 하신 채 계속 공중에서 살고 계시는 걸 보고 이용주 시인이 쓴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시인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 그냥 다 물어볼 수도 없는데 이 시 하나에 관련돼서만 물어볼게요. 이 시를 최재림 씨가 굉장히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사회 상황이었을 때 이 시를 읽었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은 사회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용주 시인 그때 썼을 때 어땠었는지 지금 이 시를 낭독을 간증하듯이 하셨는데. 아니 저도 오늘은 제가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준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이 시에 들어오시네요. 이 시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아예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거의 300일 가까이 이 크레인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분 전에 수많은 동료가 크레인 위에 올라갔다가 많이 죽었어요. 사실 그때 그분 전에 어떤 사건들을 접하면서 약간 그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찌됐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글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되게 좀 그러다가 이제 표상처럼 이제 그분이 올라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시는 바람에 이제 그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좀 쓰게 되시죠. 네. 아 분위기 너무 무거워. 저도 높고. 저도 말 시켜놓고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일단은 이 시가 좀 무거운 시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용주 시인의 시집 차가운 사탕들을 보고 밝은 시니까 없나 찾아봤는데 점심시간조차 밝지가 않다 하셨던 말이 떠오르면서 그 옆에 다음 선생님은 아까 성함을 얘기 안 해주시고 그냥 주부라고 하셨어요. 일산에 사시는 주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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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독은요? 네. 그러세요? 그럼 재미없으실 텐데 여기 한번 서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선생님은 네. 역시 벌떡 일어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 때문에 왔는데 친구는 사양을 하고 제가 대신 나와서 낭송을 하겠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깊게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시집도 준비를 못 해왔는데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서점에 가서 그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그 시집들 앞에서 이렇게 고를 때는 이름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고 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목을 보고 펼쳐서 그 제목이 들어있는 시를 먼저 이제 읽고 그 시가 마음에 들면 내가 선택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죠. 근데 그 과정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직접 돈을 주고 낯선 그 시인의 시집을 산다는 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집을 옆에 있는 그 분한테 이렇게 후룩 제목만 이제 읽고 이제 여기 섰는데 제가 이제 하나 골랐습니다. 제목만 보고.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제가 16쪽에 있는 현기증을 앓는 고양이라는 시를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를 고른 이유는 제가 이 일산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길고양이들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한 30-40마리 이제 밥을 주러 다녀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부터 로드킬 당하고 죽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 3-4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런데 하필 또 현기증을 앓는 고양이라는 이제 이 제목이 있어서 그냥 뚜악 이제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셔서. 아니에요. 이제 떨리네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현기증을 앓는 고양이. 내가 너무 멀어서 나는 벽 뒤로 돌아간다. 내 문장은 벽 뒤에서 시작되고 나는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교환원처럼 너에게 끈질긴 인사를 한다. 얼마나 울었으면 등 뒤를 깎아버렸을까. 벼랑 속을 들여다보면 현기증이 난다. 모든 죄는 눈빛에서 시작되었다. 각자의 등짐 속에서 벼룩을 잡고 있는. 그대의 울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누군가 비가 되지 못한 구름의 기억처럼. 나를 자꾸만 부른다면 이 세상 밖으로 빨리 달리는 다리가 되고 싶은 밤. 수화기를 들고 걷는다. 내가 버리지 못한 벌레처럼 천천히 기어갈 자세로. 외로운 자의 얼굴은 점점 길어진다. 통곡이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벽 뒤에 침묵을 새긴다. 걷는다. 등뼈가 젖는다. 읽으니까 정말 좋네요. 그죠? 예. 이게 낭독의 맛인 것 같아요. 아주 착착 감깁니다. 그 선생님이 이 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예. 하고서 읽으신 분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 다음도 다음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천혜수 선생님. 아까 전에 시인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접해보질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글맛이 나게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손녀딸 옷을 주로 만들어서 입혀요. 근데 이제 바느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인데 어떤 남자를 보면 참 멋있고 가슴이 막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근데 아무리 멋진 남자를 봐도 가슴 울렁거리진 않은데 멋진 그 드라마 대사를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옛날 첫사랑이 뿅 가듯이 가슴이 그냥 울렁거리 그러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물소리에 기대어라는 그 강은교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보고서 갑자기 뻥 맞으면서 물소리 어떻게 기대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잠깐 빌려서 왔는데요. 가서 열심히 시인 시 보면서 많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요. 엎드려서. 이 시 너무 좋아요. 피가 돌지 않는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번져오는 뜨거운 온기. 이것은 내 온도일까요? 증발해버린 어떤 피의 마지막 지점일까요? 고대 철학자는 하늘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달 아래 세계에서는 무엇인가 자라고 죽음의 세계에서도 무엇인가 자랍니다. 그의 피는 점점 다리에서 벗어나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먼 길을 떠난 적도 없는데 달 아래서 그저 열심히 모든 시간을 바쳐 자랄 뿐이었는데 엎드려 잠든 밤 나는 피가 돌지 않아 자라기를 멈춘 딱딱한 물체를 주무릅니다. 이 다리 안에서 이제 무엇이 흐를까요? 빛은 소멸하는 별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가 폭발하는 시간이 되면 죽음의 세계에서도 빛이 자랄까요?
우리는 이쪽 하늘과 저쪽 하늘에서도 그저 자라는 것뿐일까요? 전문 낭독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쉬는 거 어려운데 뭘 좋아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소설 한 권을 당신 다 외우고 다닐 수 있어? 저 그러죠. 시 한 편 외우고 다닐 수 있고 시인님들이 쓰고 난 그 책을 펴는 그 순간에 그거 시인 게 아니라 그러죠. 내게 된다고요. 내 해석이 따르는 거고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영주 시인님 트위터에서 이제 특친이거든요. 예예. 네 제가 자주 이렇게 글 올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아마 제가 조금 먹은 것 같은데요. 생각은 젊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이제 거의 대부분 차가운 사탕들이 새로 나왔으니까 다 그거를 다 읽으실 것 같은데 사실 시집 세 권이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차가운 사탕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시집은 두 번째 시집인 언니에게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읽을 시는 나의 인사라고 하는 시인데 이제 이 시를 읽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시인들이 시를 왜 쓸까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의 인사를 안녕하고 싶어서 시를 쓰는 거가 가장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의 인사라는 시를 제가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는 정말 내성적인데 되게 다정한 사람인 이영주 시인이 세계를 향해서 안녕 당신이 보여요 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말하는 시라서 읽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라서 골랐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의 인사. 당신이 보여요 란 말은 아프리카식 안부 인사랍니다. 나는 종이 조각처럼 몸을 접고 고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촘촘한 구멍에 대고 무슨 인사를 하겠어요. 진짜 인생은 3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툭 붉어진 이마를 재단에 대고 기도의 공식을 외웠습니다. 나는 당신의 뚱뚱한 손가락에서 읽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네요. 신을 선택할 사이도 없이 세상의 끝으로 갑니다. 풍경은 하나의 취향. 철책이 세워진 운동장. 왼쪽 뺨에 남은 손자국. 피 묻은 롤러스케이트. 장면만 남은 시간은 보속기도 몇 번이면 사라진답니다. 아,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인사를 하지 않네요. 고해소 쪽문을 손가락으로 두들기는 당신. 우주의 비밀은 당신 머리통에서 점점 새까매집니다. 봉인된 글자 안에 나를 두고 나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30입니다. 젊은 예수는 목을 오른쪽으로 꺾고 내려가지 못할 바닥만 쳐다봅니다. 나는 예수의 아랫도리를 천천히 만져봅니다. 인사합니다. 안녕, 당신이 보여요. 나는 좀 더 친밀한 아프리카 취향입니다. 손등에서 햇빛의 투명한 뼈가 자라납니다. 좀 전에 이용임 시인이 낭송한 저 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낭독을 할까 했던 시기도 해요. 첫 인사로. 근데 저는 잠을 선택을 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인데 아까 엎드려서라는 시도 그렇고 그 현기증을 앓는 고양이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낭독을 청했을 때
제가 읽었던 시인데 아 그거 좋아하시는 거 할 때 반가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김여름 선생님.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지금 유영진 시인의 의도대로 너무 착착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좀 나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 좀 하고 나서 할게요. 저도 시인을 좀 몇몇 알긴 아는데요. 시인이 뭐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를 볼 때면 좀 너무 생각을 해야 하고 소설은 글을 따라 읽으면 어떻게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시인은 나를 괴롭히게 이걸 무슨 뜻인지 막 알아봐야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와야 해서 다시 한번 책을 읽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유영진 시인의 의도대로 읽지 않은 시도 아니면 제가 책이 없어서 눈만 감고 들어도 제가 활자로 읽을 때 못 느꼈던 그런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좀 저는 시를 읽을 때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뭘까라고 막 되게 뚫어지게 보고 무슨 뜻일까 너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커피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요. 커피도 저희가 이거를 되게 쪼개서 분석해서 많이 보거든요. 맛은 어떤지, 뭐 원산지는 어떤지, 이게 어떤 뭐를 주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뭐 제일 좋은 커피는 내가 기분 좋게 마시는 커피, 마셨을 때 나에게 어떤 뭘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도 마찬가지라서 오늘은 진짜 제가 시를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시를 읽을 거를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제가 설마 읽게 되리라고는 12권 다 읽어야 돼 그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해야 돼요. 예, 오늘은 하기로 할게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이영주 시인의 다른 시집을 보면서 조금 어렵다, 좀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르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시인이란 사람들은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읽으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짧은 시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몇 페이지인가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야유회란 시인데요. 62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유회. 노인들은 서로를 죽은 자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을 쓸어준다. 솟아오른 등뼈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도록. 나는 어떤 뼈의 성분에 숨어 있었나. 머무는 곳에서 추방당하면서 침묵은 언어보다 크고 뜨겁게. 태어난 곳에서 가장 먼 곳, 폐기물 냄새가 모여드는 곳. 야유회라는 발랄한 제목의 시를 굉장히 어둡게 쓰셨지만 그걸 또 반전으로 굉장히 발랄하게 낭독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낭독을 아까 굉장히 잘 낭독을 하셨다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눈을 감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 지루해서 좋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 표정을 보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알아요. 우리가 또 그 정도 내공은 있잖아요. 그러면 석지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가운 사탕들 59페이지에 있는 유리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라는 시를 낭독을 할 건데요. 네, 제가 이 시에 대한 약간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신촌에 이제 연세대학교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직도 있어요? 새로 오픈했어요. 네, 원래 옛날에 이제 뭐 성석재 소설가나 기영도시 뭐 이렇게 여러 문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재정난으로 닫았다가 다시 이제 오픈을 한 곳인데 지금은 원래는 2층인가 3층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8층 그 건물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옥상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창천교회랑 신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시가 너무 안 써져가지고 이제 무슨 바람이 들어서 문학의 기운을 받아보겠다고 그 독수리 다방에 갔다가 이제 그 옥상을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으면 그 카페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이제 건물의 유리창도 보고 하다가 제가 이 시를 읽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시라서 이 시를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되고 네. 그러면 더 잘 네. 조그맣게 약간 감정을 살리면 목소리가 작아질까 봐 안 들릴까 봐 한 건데 다 들리네요. 그래도 유리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옥상 난간을 붙들고 내려다봅니다. 어느새 나는 이렇게 많은 계단을 올라온 것일까요? 갈 곳이 없어서요. 푸른 냄새가 날 것 같은 빛을 향했을 뿐입니다. 도시락을 먹고 잠깐 위를 올려다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유리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 창을 옮기면 투명한 화학식 모든 풍경이 경계 없이 흘러갑니다. 날카로운 기계 안으로 내 피는 조금씩 들어가고 가장 깊은 화학식으로 완성되는 시간. 나는 손가락이 짧고 굵습니다. 창문 위에 창문, 창문 위에 창문. 계속해서 바라보면 창문은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지평선을 넘으면 고유의 빛으로 불투명해지는 우주처럼. 나는 점심시간이면 창 안쪽을 보기 위해 빛을 쫓아갑니다. 잠깐씩 계단을 올라갑니다. 바라볼 곳이 없어서요. 안에서 밖을 통과하는 수많은 눈빛을 만든 사람입니다. 계단을 걸어 바라볼 곳에 도착해야 하는 사람. 나는 난간에서 밑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닥에 닿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바라보기 위해 유리창을 만들었습니다. 내 피를 먹고 무럭무럭 자란 기계들. 더욱 투명하고 찬란한 풍경의 탄생. 참을 수 없이 비린내가 나요. 잠들 곳이 없어서요. 높이 한번 떠오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니까 이게 새로운 시를 제가 읽는 것 같아요. 저도 읽었던 시인데. 그다음 서윤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그 차가운 사탕들 80페이지에 실린 헝가리 식당이라는 시를 읽을 건데요. 키가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저는 이 시를 앞에서 누가 읽을 것 같아서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안 읽어서. 조마조마까지. 이 시를 저는 문예지에서 먼저 이렇게 봤는데 누나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시를 딱 처음 읽고 와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런 느낌을 시를 읽고 오랜만에 느꼈는데 저는 그 누나가 이제 이영주 시인이 이번 시집을 묶으면서 되게 많은 죽음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나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영주 시인의 시집은 그런 죽음에 있어서 저에게는 약간 예습할 수 있고 또 약간 교과서처럼 그러니까 죽는 거에 대한 예습이라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실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헝가리 식당. 헝가리 식당에 앉아있다. 내 목을 만져보면서 침묵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기운은 맛없이 천천히 간다.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는 아름다운 철창 밑에 있다. 원래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인가. 조용히 있다 보면 감각은 끔찍해진다. 수염까지 붉게 물든 남자는 접시에 혀를 대고 있다. 오독하니 앉아서 철창을 두드리며 바람이 들어온다. 동쪽에 있는 식당. 맛없는 내가 앉아서 오래된 폐허를 헤집으며 속을 파고 있을 때, 무섭고 겁이 날 때, 수염 달린 남자는 창문을 연다. 향수병에 걸린 감각은 바람 따라 흐른다. 엉엉엉 그릇이 미끄러진다. 울림소리를 낸다. 동쪽은 은신처가 아니지. 수염 사이로 붉은 침이 툭툭 떨어진다. 우리는 혼자서 밥을 먹는다. 많이 다쳤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을 내지. 이 식당에 오면 죽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그럴 때면 나는 세상이 맛없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했다. 침묵을 먹으면 알 수 있다. 어떤 슬픈 이야기도 죽지 않고 그릇 안에 담겨있다. 감사합니다. 서윤우 시인처럼 내가 이거 읽으려고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네요. 박주림 선생님 맞나요? 제가 이름을 소개 안 시켜주면 안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계속 이렇게 낭독을 네, 저는 이제 첫째는 책이 없었고요. 둘째는 에어컨 바람이 저한테 와서 눈이 너무 시려기도 했고요. 근데 눈을 감고 시를 들으니까 아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가 없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를 급하게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시인 정말 등뼈고 가슴뼈고 뼈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뼈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마다 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낭독하는 걸 들으니까 그 뼈는 다 안 들리고 그림이 막 그려지면서 시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책을 읽은 데서 나이가 들수록 글자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잘 이해가 된다는데 오늘 정말 그렇게 시가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제가 읽은 걸로 해서 어떤 분이 좋은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간증의 시간인데 50페이지요. 신나는 걸 읽으려 했는데 영 없어서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B01호 이영주. 노인은 소리가 없다. 유리창이 빛을 찌르고 노인은 비명이었다. 그저 묵묵히 뒷짐을 지고 창 너머를 바라볼 뿐. 그는 매일 아침 계단처럼 올라와 있다.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고 나가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창문처럼 흔들린다 한 줌 햇볕을 손에 쥐고 한 세기가 끝나갈 때 그는 지하로 돌아왔다. 뒤에서 서늘한 칼끝이 들어오는 느낌, 매일 아침 시체가 되는 욕망. 인간의 심장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만 끝내고 싶은 욕망. 노인은 나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 날카로운 빛을 움켜쥐고 나를 찌르는 자기 자신을.
나는 유리창이 아닌데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엄청 슬프네요. 성함을 얘기 아, 안 네.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 김지연입니다. 김지연입니다. 김지연. 저는 사실 시 잘 몰라요. 근데 느낌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참 어렵네요. 일단 시도해볼게요. 네. 우리는 헤어진다는 제목인데요. 좀 이 마음이 와닿아서 그냥 일단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47페이지요. 네. 우리는 헤어진다. 만져보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부족은 꿈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전언을 남겼지. 어떻게 하면 물속에 꿈을 담글 수 있나. 우리는 한강 둔치에 앉아 발목이 흘러가는 걸 말없이 보았지. 이 느낌은 무엇일까? 마지막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질 때 너는 늘 등 뒤에서 깊은 눈으로 날 보았지. 택시를 타고 밤의 밖으로 달려갈게. 너의 뒤와 너의 앞이 헤드라이트처럼 터질 때 난 어두운 시간을 싣고 싶었을까. 살갗에 쓰이는 말은 쓰이지 않는 말들.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 밤새도록 조용히 서 있을 것만 같았어. 너라는 앞이 천천히 지워지면서 강물 아래로 끝으로 나는 쫓겨나고 있었는데 붉은 얼룩이 번지고 내 일기에는 왜 이렇게 내 이름이 많이 써 있을까? 너를 왜 자꾸 이름으로 부르고 있나? 장마가 시작되면 너무 깨끗해서 알아볼 수 없는 꿈들이 있을 텐데 나는 더러워서 안심이 돼 만져볼 수 있는 웅덩이, 발목을 넣자 점점 빨려드는 진흙, 기생충들이 우글거리는 꿈속. 나는 진물을 흘린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족 악시가 나도록 뒹굴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서 낭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낭독을 혼자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근데 다 오신 분들마다 뭔가 느낌에 사로잡혀서 저의 계획대로 착착. 바로 이렇게 계획대로 착착 부르지 않아도 올라오시는. 네. 금문돌 선생님. 네. 아이고 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낭독을 못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저도 제 시를 낭독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64쪽에 있는 친밀하게인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관계가 뒤틀리면서 그의 욕망과 그 어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친밀하게라는 게 뭘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건 뭘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 깊숙이 한 몇 개월 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 시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친밀하게. 어릴 적 이모는 애인을 만나려고 공동묘지로 가는 여자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애인의 얼굴을 감쌌던 삼배천 귀퉁이를 잘라서 늘 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고요. 떠났다는 사실이 마치 자기 삶과 같아서요. 한여름 저는 너무 더워서 삼배 이불을 덮고 자곤 했어요. 이모는 여름에는 무서운 꿈과 친해지고 꿈속의 유령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고 했죠.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만들어진 매일 바뀌는 그녀의 이름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 옆에서 잠이 들고 내 곁에서 잠을 끌고 가는 아름다운 형태의 그것을. 저는 더운 밤이면 삼배 이불 위로 침을 흘리고
축축하게 젖은 이불은 자꾸만 발밑으로 내려갑니다. 문 밖까지 흘러가면 애인의 얼굴 수건이 한 구석에 잘 개켜져 있어요. 저는 자꾸만 맨발이 되고요. 발바닥에는 푸른 피가 돌고 이상하게 잠이 들면 구름을 만질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 이상을 죽은 애인의 이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사물도 만질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불탄 나무 밑에서 손가락이 길어지고 발가락이 뾰족해지는 유령 같은 애인이 된 차. 삼배 이불을 덮고 배를 슬슬 문지르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더울 때는 맨발로 시간 밖으로 갑니다. 떠나는 길목에서 이모가 울고 있습니다. 무서운 현실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금문들 선생님 거의 아나운서 같으세요. 아, 네. 저 갑자기 이금희 아나운서가 비밀되는. 떨려서 그죠. 선생님 많이 이 자리 좀 떨리죠. 저 계속 아까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면 너무 제가 느꼈던 떨림을 한번 같이 가지시는 게 너무 고소한 거예요. 네, 장은석 씨. 아까부터 눈을 감고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69쪽의 활선공이라는 시를 골라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활선공. 고압 전선에 앉아 있어. 새처럼 발을 모으고 어깨를 안으로 집어넣을까? 바람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슬아슬하게 건너갈 수 있을지. 공중에 드리워진 선. 타오르는 자기장. 나는 위로 올라와 지상에서 떠도는 목소리를 들어. 전도체를 타고 흘러다니면 이상한 음악이 되는. 사물들이 숨을 죽이고 조금씩 잘려나가는 순간 나는 현기증을 앓고 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성되는 구름. 바람보다는 구름이 통과하는 섬. 수많은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밤냄새. 나는 그 공포 사이를 걷지. 구름을 꼭 잡고 고압 전선을 이어 붙이면서 나는 마른 침을 삼키네. 꿀꺽. 뼛속으로 들어오는 불의 감각. 어느 순간 바람 안에서 재가 된다면 바닥보다 더 깊은 밑으로 떨어지고 싶다.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흩어지는 것이 되고 싶다. 내가 가진 재주는 허공에서 선을 타는 것. 위로 올라와 현기증을 앓는 것.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예감하는 것. 새들이 전선에 모여 어느 활선공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지 듣고 있네. 발톱을 세우고 깃털을 툭툭 털어내며
고장난 고압 전선을 이어 붙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조심스러운 발바닥을 가졌지. 공중에 걸쳐 있는 발바닥에서 음악이 시작되고 있다. 울고 있다. 행과 연까지 확실하게 구분지어져요. 네, 역시 뭔가 다른가요? 잠깐 팔성공 왜 좋아하는지 간증을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형적인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친구이자 동료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친구이자 동료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분께서 막 뼈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피와 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동안, 그죠? 근데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시집에서 또 그 앞에 있던 시집들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시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시들 중에서 예, 굉장히 좀 아주 인상 깊게 와닿던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숙이고요. 저 도서관에 언니네 이거 언니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읽었는데, 아까 집에서 읽었을 때는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니까 여기로 와 계시지만 그랬는데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탁 와닿는 게 있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침에 왜 겨울 같은 데는 출근할 때, 저희가 7시에 출근하는데 출근할 때 아파트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출근길에 그 아파트가 그 하늘하고 하늘 위에 푸른빛 돌면서 바닷속에 잠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이 시를 읽으면서 겹쳐 오버랩 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선택했고요. 언니에게 18페이지에 저무는 사람, 이영주.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저무는 사람들. 생일은 미리 말해주자. 이 노안 때문에 잘 그래요. 젖은 바람 부는 계절에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오랫동안 편지를 쓴다. 몸을 보니 여자였구나. 상점 주인은 창밖에 간편을 세다가 저무는 사람. 단 한 명의 노파도 없는 비오는 골목으로 음악을 흘러보낸다. 지느러미를 감추고 들어와야 해.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림자를 보니 물고기구나. 상점에는 푸른 비늘이 가득 찬다. 그녀가 달력을 넘기는 동안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 노파를 보고 싶은 계절이야. 생일을 견디며 물고기들이 모서리에 지느러미를 비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비린내를 풍기는 물건들.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장화를 벗고 보니 딱딱한 계단이구나. 그녀는 문 밖의 발들을 바라보다 밤늦도록 저문다. 고무 장화를 신자. 태풍이 오기 전에 생일을 미리 말하자. 바람이 젖은 달력을 찢는다. 계단 밑 붉은 웅덩이 속에 머리를 빡빡 민 노파가 잠들어 있다. 늦게 와서 자기 소개 안 했는데. 네. 잠깐. 안녕하세요. 이름하고. 네. 저 이름은 구태우라고 하고요. 저는 그 이영주 선생님한테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인연인 것 같고요. 사실 이거 그때 뵀을 때 오라고 하셔서 온 건데 제가 막 강했어요. 저는 이름 보고 몰랐어요. 저는 선생님을 저희가 감상하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저희를 감상하는 건데
입장이 이런 건지 몰랐는데. 그죠? 낭독해주세요.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하세요. 네.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누가 할지도 알았어요 사실. 네, 이미 서윤우 시인이 해버려서. 근데 네. 그렇잖아도 낭독회 네. 낭독을 준비하는데 내가 한 걸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혹시 구태우 씨가 물어봤나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다고. 네. 왜냐하면 서윤우가 읽은 헝가리 식당과 구태우가 읽은 헝가리 식당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불에 탄 편지 할게요. 비교당하기 좀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찾았어요. 불에 탄 편지. 붉은색 노트에 편지를 쓸 때마다 불이 인다. 몇십 번째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 나는 타올랐다가 꺼졌다가 돼지고기 타는 냄새. 녹색 조명을 켰다 껐다. 눈썹이 떨어진다. 편지를 쓰면 먼 곳이 있는 빛이 더 잘 보인다. 너의 눈이 타는 냄새. 벽돌에 올려 고기를 굽고 애인을 만나고 싶어 관 속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다. 텅텅 빈 묘지를 가꾼다고 삽자루를 꽉 쥘 때 너는 흐른다. 혀를 씹을 때 탄맛이 난다. 푸르게 돋아나는 잡초들을 뜯고 이제 구멍 좀 그만 파. 자꾸 불길이 올라온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서 히라버를 베껴 쓴다. 도서관에는 탄내가 가득하다. 두꺼운 책이 좋아서 꼭 끌어안는다. 모두가 부서져 잔잔하게 흩어진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서 편지를 펼치고 통째로 외운다. 너를 만나려고 다 익은 벽돌을 뺐다. 모든 것이 타고 남은 뼈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불을 질렀지. 불길 속에서 뼈를 외우기 시작했다. 통째로 한꺼번에 외우기 시작했어. 붉은색 노트를 펼치고 혼자 씹던 마지막 살점을 내뱉고 나는 편지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굵은 펜을 새로 샀다. 바비큐처럼 등이 타고 있다. 죽은 다음 꿈으로 살아가는 기억들이 있지. 오늘은 불씨, 네가 있다. 내가 있구나. 이로써 간증의 시간이 다 끝났는데 세 분이 아직 못했잖아요. 나 오늘 낭독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세 분 중에 한 분. 다 고개를 돌리시지만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 꼭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제가 시킬게요. 네,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낭독하는 거 들으시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옆에서 같이 이용임 씨하고 같이 봤잖아요. 하실 건?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제 와서 책을 한번 빌려서 이렇게 쭉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른다는 게 좀 쉬운 글자 나오는 거를 골랐는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쭉 낭독을 하실 때는 좀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고요. 예,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아니요. 제가 못하면 이거 알겠습니다. 저는 34쪽 자라나는 구석 할게요. 글씨도 너무 좋아요. 자라나는 구석. 그는 조용해지고 조용해진다. 이것은 그가 변하는 것일까? 목소리가 변하는 것일까? 너무 먼 길을 돌아서 너무 먼 유랑을 숨긴 채 그는 가고 있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어떤 물질을 만지고 있으면 공기가 꽉 찬다. 구석에서 달아나려는 벌레의 수많은 발을 꾹꾹 누르면 저녁이 가라앉는다. 가슴에서 돋아나는 이 발들, 창문이 뚝뚝 떨어져 내리는 시간에는 크고 우아한 지혜가 되는 것 같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벽이 아닌 곳에서도 구석을 만질 수 있다.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침묵,
이것은 저녁이 변하는 것일까? 가슴의 크기가 변하는 것일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침묵. 구석은 맛없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이상하지? 왜 조용하다는 것은 슬픔을 과장하는 순간들이 모인 것인지, 그는 새로 도착할 요일들이 과장한 대로 흘러가는 유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가슴 안에서만 자라는 이 많은 발들로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 저녁이 사라진 후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없게 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는 몰래 혼자 쓴 문장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녁 밖으로 뻗어가는 구석을 만지면서 걸어가고 있다. 조용하고 아주 조용하게.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집에 가서 잠 안 오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이 낭독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명의 참여자도 소외되지 않는 낭독회를 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다 소외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 이름 찾고 있어요. 장유진 씨, 박미진 씨. 소외된 것 같아서 굉장히 교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다음 주에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낭독회 준비한다고 일찍 와서 혼자서 녹음하고 리허설을 하고 기기 테스트를 했는데 느낀 게 이용주 씨가 되게 아름답구나. 뭐 뼈도 많이 나고 피, 뭐 살, 막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 평범한 단어를 가지고 이런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하고 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낭독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고, 그리고 이해가 막 쏙쏙 되고 어떤 시는 막 쫙쫙 빨리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낭독의 경험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거울 보고 뻘쭘하게 잘 안 하잖아요. 아까 최재림 씨는 혼자서도 잘 하시나고 녹음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혼자 녹음을 하느라고 낭독을 하긴 하는데, 낭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발화한다는 건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시인이 글을 쓴다는 것도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난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바리스타 김여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인들은 너무 불친절해요. 왜 이거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그럴 거라고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지? 그게 바로 의도한 거예요. 다들 소심해요. 제가 본 시인들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저 보니까 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교주라고 하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는 거 다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얼마나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을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진짜 지났어요. 그리고 제 의도대로 한 명도 소외되고 낙오된 거 없이 낭독회를 즐기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